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일 가을의 첫날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월간조선을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해방둥이 기자 조갑제의 짧은 회고로 연재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의 회고는 주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역사, 그 속에서 20대 조갑제는 뭘 했느냐 하는 게 주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운명의 날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저는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KBS 박종세 아나운서가 읽어 내려가는 5.16 군사혁명 공약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의 순간이라는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려 무신난 이후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빨라졌습니다. 64년 전으로 돌아가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영화 필름이 갑자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던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대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구 정치인들이 나이가 60대였다면은 44살의 박정희, 그리고 37살의 김종필, 완전히 싱싱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거리에서는 깡패와 상위군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계엄군은 길을 멋대로 건너는 행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임시로 만든 사각형 안에, 감옥처럼 만든 거기 안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고 풀어주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은 극장에서 본 영화 상영 전에 틀어주었던 대한뉴스, 그때는 또 리버티 뉴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였습니다. 국가재건회의 박정희 의장의 활동 사진은 여기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정한 군인이 선글라스를 낀 작업복 차림으로 지휘봉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가 생동했습니다. 이 무렵 유행했던 노래, 한명숙 가수의 노란 샷을 입은 사나이는 경쾌한 멜로디로 이 시대의 주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해 9월 혁명정부는 농어민 부채 정리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른바 농어촌 고리채 탕감 정책을 폈습니다. 고리채라는 것은 이자를 많이 받고 빌려주는 거죠. 요사이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빚 탕감 정책의 원조점 되는 아주 성공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약 500만 건이나 되는 농어민 부채를 실태조사하여 정부가 악성부채,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낮은 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한 것입니다. 약 1,000억 원 이상을 탕감했는데 이는 농촌 근대화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박정희의 혁명정부가 때려 부수는 데서가 아니라 건설을 하는데 유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깊게 심어준 계기는 혁명 2달 뒤 있었던 경북 영주 대홍수 대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S자로 흘러 홍수를 자주 일으키는 영주천 유로 흐름이죠. 유로를 직선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군의 공병대가 투입되어 직강, 강을 바로 잇는 거죠. 직강 및 제방공사를 하고 영주시가지도 재구성하도록 하는 작업에는 6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처럼 해치운 것입니다. 군 장교단의 우수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 건설하는 군인들의 역사적 등장이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3달러였습니다. 당시 경제통계 대상이었던 103개국 중 87등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당시 1위는 1인당 국민소득 2,926달러의 미국, 이스라엘은 1,587달러로서 6등이었습니다. 일본은
26등, 스페인은 29등, 싱가포르는 31등, 아프리카 가봉은 40등, 수리남은 42등,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가 많은 281달러로서 세계 44등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당시는 로디지아인데 짐바브웨도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서 한국의 약 3배나 잘 살았고 46등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 한국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보다 약 3배나 많은 1인당 268달러로서 49등이었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도 53등, 잠비아 60등, 콩고 61등 다 한국 앞이었습니다. 나세르의 이집트는 1인당 국민소득 152달러로서 70등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 그룹의 일부는 이집트의 나세르를 따라 배우려 했습니다. 민족주의적 장교단의 쿠데타라고 해서 아주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1인당 국민소득 124달러로서 세계 75등, 우리보다 훨씬 앞이었습니다. 카메룬은 116달러로 77등, 캄보디아도 78등, 태국은 80등, 차드 82등, 수단 83등, 한국 87등. 어디 한국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높게 뛰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유신시대로 불리는 1972년에서 79년에는 그 사이에는 중화공업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도약합니다. 1972년 한국은 세계 75등이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약간 앞선 64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신의 마지막 연도 1979년에 가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734달러로서 세계 59등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6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못해서가 아니고 한국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80년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잊혀졌던 4대 정신을 재발견했습니다. 해양정신, 상무정신, 기업가정신, 그리고 자주정신. 이런 투혼을 불사르며 우리는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화의 길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군 장교단과 기업인과 과학기술자들이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800년 만입니다. 군사문화와 실사구시의 합리주의에 뿌리 내린 박정희의 대전략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의 4단계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밟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끈 박정희는 교사, 군인, 혁명가, 경영자의 4 역할을 하면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18년 동안 극렬한 시위가 있었지만 박정희는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한 10개 받아도 모자랄 겁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한국은 해양화의 길을 질주합니다. 정부는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선이 부산항을 떠났다는 기사는 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96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사진관으로 가더니 여권용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민 수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목적지는 파라과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수속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터이니 조국을 떠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파라과이의 1인당 GDP는 170달러 정도로 한국의 2배였습니다. 작년 파라과이의 1인당 GDP는 6,640달러로서 한국의 36,000달러, 5분의 1입니다. 지난 64년간 한국은 파라과이보다 10배 빨리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민수속은 실패하여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해양화를 선도한 이들은 유능한 선장들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 출신 선장들이 외국 선사에 취직했고
이들은 수출선원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산대학 출신 선장들은 원양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두 대학 모두 부산에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산 수산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60년대의 베트남 파병도 한국 군인들의 첫 해외 진출이었고 1970년대에 들어가면 거대한 조선소가 등장하고 한국은 세계적 해양 강국의 길로 들어갑니다. 조선조 시절 서해는 수백 년 동안 통항 금지 해역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수백 년 동안 서해에서는 명나라,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교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과 같은 바다였습니다. 지중해 같은 바다여야 할 텐데 통항 금지의 바다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경제사에서 조선은 바다에서 철수했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국은, 대한민국은 다시 그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65년에 국립부산수산대학에 들어가고 기자로서는 해저 석유 시추 취재에 달려들고 탱크를 타고 유조선입니다. 중동 울산 석유 항로 취재도 하고 북양어업이나 고래잡이와 관련된 글을 쓰고 해운업과 바이킹 그리고 세월호 사고 등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바다와 관련된 분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도 한국 해양화의 흐름을 탄 덕분일 것입니다. 38선 획정은 남한을 사실상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휴전선 북쪽은 금단의 지역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는 해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지정학적 조건이 딱 정해졌습니다. 이게 축복이 됐습니다. 분단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잘 모르는 이른바 사자 계급들이 많아요. 이들이 세월호 사고나 천안함 폭침 같은 사건을 다루는 태도는 조선조 양반들이 서울에 앉아 이순신의 작전에 참견하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배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부른 한 요인이기도 했던 해양경찰 해체는 바다와 배에 무지한 국가 엘리트 세력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저는 해양경찰 해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는 당일 그 1시간 뒤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선동에 국가가 굴복하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부를 것이다. 한국의 하드웨어는 거대한 해양 세력인데 이를 뒷받침해 줄 해양 정신이 부족합니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는 그 뒤 한 세대 이상의 국가적 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고교 2년생으로서 저는 열렬한 박정희, 김종필 지지자였는데 이 선거 유세장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 선거는 국군 장교단으로 대표되는 신진 개혁 세력과 구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었을 뿐 아니라 저에게는 미국에 대하여 주체적인 박정희와 사대적인 윤보선의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 귀족 윤보선, 서민 박정희의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박정희 세력은 공세적이었습니다. 저는 장외에서 벌어진 함석헌, 이낙선 두 사람의 논전을 토론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함석헌은 1963년 7월 16일자 조선일보 1면에 3천만의 울음으로 부르짖는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정희님, 당신은 군사 쿠데타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나라를 바로잡자는 목적은 좋았으나 수단이 틀렸습니다. 수단이 잘못될 때 그 목적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박정희의 대리인으로서 반격에 나선 이는 5.16 혁명 기록의 사관 역할을 했던 이낙선 중령이었습니다. 최고회의 공보비서이던 그는 8월 22일부터 3일간 동아일보에 들이대는 말에 갖다 바치는 말씀이란 제하의 글을 실었는데 그때 이낙선의 나이는 36살, 패기만만한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걷고 있을 겨를이 없어 세찬 다른 박질을 하는 통에 얼마쯤의 무리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혁명 정부는 어리석게도 국민을 편안히 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농기를 넓혀라, 부엌을 개량하라, 호미 자루를 길게 하라, 리어카를 이용하라, 돼지를 길러라, 가을 가리를 하라, 퇴비를 많이 만들어라, 자동차는 고스톱을 지켜라, 양담배를 피지 말라, 깡패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표 찍을 때 보자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5.16은 결코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선은 군대가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존재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군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일, 정군운동, 군을 바르게 세운다는 뜻이죠. 소위 하극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는 주견 있는 총명으로 답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뇌조직의 발달을 뽐내신다면 우리는 건전한 심신으로 맞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 재간으로 덤비신다면 우리는 단체적 협동력으로서 막을 겁니다. 만일에 오랜 경험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숙련되고 기계적인 행정 역량으로 반발할 것이고, 선생님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계시, 임기응변의 장꾀로 견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평가하고 다시 숙고하여 결론 짓는 반복이 주는 주도한 주도면밀한다 할 때 그 주도입니다. 주도한 계획성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즐겨 돌리시는 혓바닥 운동이나 자랑으로 하시는 광필, 미칠 광자입니다. 광필에 대해서는 차라리 묵묵한 실천으로 답하렵니다. 이때 5.16을 주도했던 국군 장교단은 한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선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6.25를 겪으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능통해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이 유학을 갔느냐 하면은 5.16 났을 때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군 장교단의 한 10% 됐습니다. 10%. 미국에 가서 뭐 포사격 하는 거, 뭐 낙하산 지고 떨어지는 거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행정, 법률, 화학, 방사능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때 외교관의 미국 유학 비율보다 국군 장교단의 미국 유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미국에서 쓰레기통 같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울분, 정의감, 개혁 의지,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낙선 씨인데, 이분 그 뒤에 국세청장하고 상공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박정희 정기를 쓰겠다고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막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모은 자료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박정희 정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날 내일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